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무산된 데 따른 실망과 GM의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겹치며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81포인트 하락한 6,5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3.2%를 기록할 것이란 유럽 중앙은행의 전망에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5.02%나 떨어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GM과 금융회사 시티그룹에 이어 초우량 기업으로 불리우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G캐피탈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선박펀드를 만들어 해운사의 회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해운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퇴출 대상 업체를 선별합니다. 북한이 동해영공을 통과하는 남한 민영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북한을 통과하던 비행기들의 항로를 일본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회 개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사실 중국이 내놓을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웃고 울었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인대회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 부양책 발표는 불발됐고요. 여기에 따라 세계 증시는 이에 실망에 따른 하락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문병도 기자를 연결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4% 넘게나 폭락을 하며 6,600선 아래로 추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때문에 울고 웃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기대와는 달리 추가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고용 등 경기 지표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낸 것이 폭락 원인이었습니다. GM 등 간판주들이 줄줄이 폭락하며 다우존스 지수는 6,500선으로 추락했고 S&P 500 지수는 700선을 내주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281.40포인트, 4.09% 하락하며 6,594.4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4% 떨어지며 1299.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무려 4.25% 하락하며 682.55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3.18% 폭락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5.02%, 프랑스 지수는 3.96% 하락했습니다. 네, 자, 시티그룹의 주가가 장중에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주들이 급락을 주도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좀 더 확산됐다라는 그 인식에 따른 것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유화 우려와 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금융주들이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JP모간 체이스가 10% 이상 급락했고 웰스파고 은행도 16% 폭락했습니다. 시티그룹 주가는 국유화 우려감으로 장중 1달러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폭락세를 불렀는데요. 무디스는 JP모간의 신용등급을 종전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웰스파고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M 역시 회생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장중 17%나 급락했습니다. GM의 회계를 담당한 딜로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 손실이 지속될 수 있고 채무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한다면서 GM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업체인 포드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증시의 폭락세는 중국에서 추가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용과 공장 주문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온 것도 원인이라고요. 예, 그렇죠. 하루 전 뉴욕 증시는 중국이 8에서 10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개막된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유럽의 경우 금리 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미 예상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날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금리를 0.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1999년 유럽 중앙은행 창설 이후 최저인 1.50%를 기록했고 영국의 금리도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들 역시 부진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3만 9천 명으로 5주 연속 60만 명을 웃돌았고요.
공장 주문 역시 누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상무부가 발표한 1월 공장 주문은 전달보다 1.9%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누적 감소폭은 20%에 달했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 역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환율 움직임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국제유가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 실망감으로 급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배럴당 43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7달러 내리며 43.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역시 배럴당 2.48달러 하락하며 43.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9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물 가격은 온스당 21.10달러 상승하며 927.8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급등 후유증으로 최근 8일간 90달러 이상 하락한 바 있습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비해 강세, 엔화에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로 달러 환율은 1.2544달러, 엔달러는 98.21엔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와 함께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었죠. 네. 오전에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코스피 지수는 1.08포인트가 하락한 1058.1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26포인트가 상승한 362.1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이 78억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이 780억의 순매도, 외국인이 677억의 순매수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뭐 큰 폭의 순매수는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는데 작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자, 원래 어제 글로벌 증시는 중국의 흐름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장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전일에 장중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전일 우리 시장은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됐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강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 모두가 중국만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일 대중국 관련주들이 오전 10시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실망감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중 2천억이 넘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어져 나오면서 장중의 수급 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 무렵에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오늘 증시를 어느 정도 예견을 한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중국의 장중 흐름과 그리고 장중의 환율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한 20포인트까지의 그 종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장중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축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약세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발 모습도 그다지 좋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장에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망 자체는 항상 이렇게 시시각각 바뀝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기저에 깔려 있는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유화 논란, 상호은행들의 파산 가능성, 아니면 부실 가능성, 그리고 GM이죠. 자동차 빅3에 대한 파산 가능성도 아직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요. 동유럽 관련해서 디폴트 위험도 항상 열려 있는 악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이제 흐름 자체로 봤을 때 환율이 중요한데요. 네. 이러한 악재들이 녹아 있는 것이 환율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1,600원까지 육박했던 환율이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 조정 한 이틀 정도 살짝 조정을 받는데요. 최근에 이 증시와 환율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깝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환율은 상승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반대 포지션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초반 증시의 불안세는 미증시 하락과 그리고 환율의 여계 펀드, 여계 쪽 시장, 그쪽의 NDF 시장에서의 상승을 예상을 해봤을 때 불안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후반부부터는 수급적인 측면이죠.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과 현물의 매수 강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의 강도에 따라서 장중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는 코드러플 만기가 있는 주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코드러플 만기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염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분위기는 좀 위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 이러면 기술적인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약보합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보합세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린 환율이 제일 큽니다. 이 장중에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늘 예상외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정부 개입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환율의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돌고 있는 3월 위기설, 3, 4월에 집중되어 있는 차입금 상환에 따르는 부담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선사에 대한 수주 리스크입니다. 조선사들의 기존에 수주받은 그러한 물량들이 만약에 선주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환율 관련해서 선물한 관련해서 매도 계약을 취했던 것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하고 있는 한은 환율의 불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전국 인민대회가 지금 전일 10시 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GDP 상승률, GDP 성장률을 8%대로 맞추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4%로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이 재정 정책과 세제 정책을 수출 부양을 위해서 병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이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우리 증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대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네.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은 살짝 조정을 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인대가
매매가 9일 동안 열리는 관계로 이러한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대중국 관련주들의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등락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5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은 해운업에 이제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대형 그 해운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금융업이죠. 이 은행들의 이 해운업에 이제 물려있는 하나의 익스포저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은행업에 대한 상당한 부실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대형 그 해운업종들, 종목들로는 호재성 재료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금융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반도체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대만 업체 6개의 그 반도체 업체들이 한데 이렇게 통합을 하는 타이완 메모리죠. 타이완 반도체를 이제 뭐 설립을 하겠다라고 대만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라든가 엘피다가 주축이 돼서 대만 그 6개 업체가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그러한 이제 구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대만 쪽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 그런 부분이 반도체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핵심 이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장 마지막에 2,300계약의 순매수를 추가적으로 했죠. 네.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3,000계약 정도의 그 선물 쪽에 순매수 포지션을 들고 갔는데, 쇼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장중 선물 방향성, 특히 외국인들 현물 쪽은 그렇게 영향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물 방향성에 따라서 흐름을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선물 쪽을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급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선물 매도, 외국인 매도가 적극적으로 공략이 들어온다 이러면 개인들도 같은 방향성을 탈 것이고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장세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체크 포인트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1090포인트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1090포인트, 나아가서는 1100포인트대의 지지대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박스권 상단부로서의 그 인식 가치가 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이슈들과 또 변수에 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전반적으로 이 이슈라든가 체크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보수적인 접근 전략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중요하고요. 이제 작게 보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대중국 관련주와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한 이제 테마주들 상당히 이 변동성이 크죠. 전일 같은 경우는 후장이 들어서 삼성전기와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큰 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장세 자체는 상당히 힘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이슈를 벗어난 종목들의 매매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 정책 테마주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이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셨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주, 중장비주 그리고 IT주 쪽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쪽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인 지지라인을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지거나 회복 가능하다라는 이제 중대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피 종목의 중대형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쪽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관심 가질 만한 기업군에 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관심 종목들이 많죠. 예, 많은데, 제가 가지고 온 관심 종목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농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정적으로 실적이, 가겠다라는 부분, 안정적인 실적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련주죠. 중국에서 굴삭기의 판매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진코이 황사 관련주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실적면이라든가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해제약을 말씀드리겠는데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그 합병 관련한 모멘텀이 상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네, 농심, 두산인프라코어 등 4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어떤 기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웅진코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웅진코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황사 관련주죠. 황사 관련주고 봄철에 이제 본격적으로 황사가 진행이 되는 만큼 그때 모멘텀은 작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2009년에도 실적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하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외국계에서 최근에 이 투자 의견 상향이라든가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발표한 적이 없죠.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옹진코이에 대해서 JP모간이 목표 주가를 31,2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한 단계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일에 그 깔끔하게 5일선을 추종하는 하나의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의외로 시초가는 약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7,000원 부근선에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흐름 자체가 맞다 이러면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맞다 이러면 일단 35,500원까지의 오버슈팅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정도의 짧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웅진코의 기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그 출발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한번 그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황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현재 그 아무래도 전일 그 미국 뉴욕 증시라든가 여러 증시들의 하락세 영향을 톡톡히 우리 증시도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9%를 비롯해서 포스코 마이너스 1.99%, 그리고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2.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마이너스 3.5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금융주에게는 피해 하루였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미국의 시티그룹의 주가가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그 지지선이었던 1달러대가 깨지면서 97센트로 장중 붕괴되면서 센트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아무래도 금융주의 약세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LG상사와 현대오토넷, SKC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호산업과 SKC는 3.6%의 큰 폭의 하락세, STX 엔진 역시 마이너스 3.79%, 금호석유도 마이너스 4.79%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은 하락폭을 보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8% 하락하고 있는 세원셀럼텍이라든가 한솔재지 등등 업종에 가리지 않고 상당히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웅이 마이너스 0.9%, 셀트륜이 마이너스 1.46%, 서울반도체 마이너스 2.44%, SK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2.39%,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2.75%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동서와 같은 그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주만이 플러스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SCP가 마이너스 3.4%, 유진기업이 마이너스 5.56%, 그로세실이 마이너스 2.52%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하락폭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더 크고 탄탄하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장세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효과때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장 출발 시황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현재 그 코스피 시장이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의 마이너스 3.79%를 비롯해서 SKC가 마이너스 3.64%,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09%, KB금융이 마이너스 3.21%,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3.96%, 특히나 이제 금융주의 하락세가 상당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금융도 마이너스 3.73%의 하락이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이너스 2.86%,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증권, 외환은행 등등 마이너스 2%대 후반의 종목들 많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6%의 하락이고요. 기업은행도 마이너스 3.4%, 대우증권 마이너스 3.57%, 삼성 SDI 마이너스 3.33%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태용의 마이너스 2.49를 비롯해서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많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키움증권, 평산, 태광, GS홈쇼핑, 현진소재, 성광밴드 등등 3%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테라리소스 마이너스 7.64, SSCP 마이너스 4.75, 유진기업 마이너스 5.21로 3%대가 훨씬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도 꽤나 많고요. 영풍정밀의 8.51%의 큰 폭의 하락세도 눈에 띕니다. 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시황이 상당히 하락폭이 크네요. 예. 전일 뉴욕 증시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기대와 같이 경기 부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미증시 여파로 국내 증시도 금이 하락 압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환율도 급등하고 있어서 환율 불안도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현재 업종 전반에 걸친 경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매수세는 극소수의 전날 강세 종목과 기관 외국인 선호주에 선별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7%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86% 하락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개파락 출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해서 1039포인트로 내려가 있고, 코스닥 역시 2% 조금 못 미치는 마이너스 1.94% 하락입니다. 자, 이 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전일 중국이 대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각각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큰 폭으로 반락하면서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의 수준의 부양책이나 정부 정책의 신뢰가 일정 한계에 봉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역시 지금 현재 달러의 셀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환 수요가 우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금융 불안도 지속되고
있어서 환율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도 현재 외국인의 과도한 선물 매도 누적으로 만기일에 외국인의 선물과 옵션에서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에 따라서 현물에서도 만기일 전까지 비우호적인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만기일 전까지는 시장의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과 업종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예, 최근 환율 수급으로 볼 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는 수출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진국의 실업률 상승과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으로 수출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주도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수의 반등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으로 통신, 제약, 음식료 등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율이 안정될 경우에 금융 중심의 낙폭 과대주와 환율 피해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 업종으로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나라당이 수출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토지를 사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권이 하이닉스에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8천억 원을 집행했지만 하반기 업황이 악화될 경우 유동성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대만 정부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 통합에 대응해 국내 업체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은행들이 5월 초까지 37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퇴출 대상 업체를 선발합니다. 또 채권단은 선박펀드를 만들어 해운사의 회생을 돕고 선박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습니다.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선박펀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 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국내 총생산 8% 성장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앞으로 2년간 4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더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4.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주택도 급감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 최대 70%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금리의 달러 자금을 들여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만 3조 5천억 원 채권을 사들이며 금리 차이로 인한 수익과 채권 수익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모기지 대출자 구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자 부담은 낮추고 상환 시기를 늦춰주는 내용입니다. 9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가주택과 부실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가 9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돼 봄 이사철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1,506가구로 3월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사 시기를 5월에서 6월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상 오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해운업 구조 조정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예.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그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을 보면요. 네, 그 건설사와 그 중소조선사에 대한 방향과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 우선 내용을 보면은 큰 원칙은 그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이 큰 흐름이고요.
그 덧붙여 이제 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그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서 4등급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 177개 해운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대출액이 그 500억 원을 넘는 37곳은 그 5월 초까지 하고요. 네. 그 나머지 140곳은 6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그 A, B, C, D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B등급은 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분류해서 자금을 지원하고요. 근데 C등급은 이제 워크아웃이 되겠죠. 그 워크아웃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요. 이제 D등급은 이제 퇴출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퇴출하는 조치를 밟게 되는데요. 그 이제 그 현재 시장에서는 177개 해운사 중에서 한 30에서 40%가 그 CD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덧붙여 정부는 이제 그 선박 펀드를 만들어서 배를 매입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요점은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아마 핵심은 그 선박 펀드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선박 펀드를 조성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해운사의 배를 매입을 하고요. 또 그 동시에 그 해운사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조치 이면에는 그 해운업 경기가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 같거든요. 네. 그 해운업 경기의 경우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복기는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기에 진입하면은 다시 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국내 해운업체들이 배를 헐값에 팔면은 결국 그 국내 해운업 기반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실제 외환위기 때 그 헐값에 팔았던 배를요, 그들이 이제 다시 그 2배 이상 주고 산 사례가 많습니다. 네. 한 예로 그 그리스 선박항이 오나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나시스가 그 선박항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불황 때 그 배를 매입했다가 호황 때 팔았던 게 작용을 했거든요. 정부는 이제 그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 관련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때 이제 해운업이 굉장히 화랑일 때 이제 개인들도 이제 배를 중고배를 사고 이렇게 막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예, 그렇죠. 하고 해서 제 주변에도 그런 걸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불황기 때라고 이게 막 내다 팔면 나중에 호황기 때를 대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해운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해운업 이후의 구조 조정 대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선박펀드 조성 등 그 해운업 구조 조정 방향에 대해서요. 네. 그 해운업계는 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그 하지만 그 제때 구조 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우려 시각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선박 투자 펀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선박 투자 해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활성화를 위한 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빨라야 다음 달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그 선박 펀드 자금을 조성한다는 그 세부화는 빠져 있거든요. 네. 그 최소한 그 선박 펀드 규모는 5조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아울러 그 1차 신용위험 평가가 그 5월 초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박업계, 해운업계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그 신용위험 평가가 너무 늦는다.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그 해운업 구조 조정은요. 그 지난해 말부터 그 정부가 그 논의와 검토를 계속 해왔던 분야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그 논의와 검토된 기간에 비해서 알맹이가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 현재 그 해운업 다음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요, 그 금융당국은 일단 여기까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44개 대기업에 대한 그 채권은행 평가가 4월 말 마무리되고요. 또 실제 그 정부는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조조정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이제 해운업처럼 그 논의와 검토는 많이 거칠 것 같은데 많은 논의와 검토 시간을 거쳐서 내놓은 대책들이 실제로 알맹이가 없는 그러니까 예전 대책의 연장선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수출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한국토지공사에서요. 그 네. 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서 그 업무용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비업무용 토지는 그 매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를 이제 수출 기업에 한해서 그 비업무용 토지까지 확대한다는 건데요. 그 수출 기업의 경우 그 중소기업만 해도 6,000개가 넘고요. 그 사실상 대기업은 다 수출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대기업을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지난해 지금 정부가 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그 비업무용 토지도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업무용 토지 매입을 포기했던 이유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뭐 대기업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지적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그 한나라당과 정부도 이제 비오미형 토지까지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볼 때 그 현재 당정이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슈퍼 추가 경정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만의 반도체 업계 합병에 관한 소식은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업계의 어떤 시장 이제 큰 틀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그런 조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뭐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런대로 좀 안정감이 있겠지만, 그렇죠.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권다의 하이닉스에 6천억 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채권단이 추가로 6천억 원을 지원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그 당초 채권단은 그 1조 4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그 8천억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6천억 원이 남게 되는데요. 그 하이닉스가 어려워지면 6천억 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 추가 지원은 아무래도 그 전환사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그 최근 이제 반도체 그 시황 부진을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 1분기도 그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그 손실 규모가 커지면요. 그 2분기나 3분기 때 그 추가 그 6천억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의 경우는 현재 매각을 위한 실사를 이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정부나 또 정치권의 입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재 하이닉스는 매각을 위한 그 주관사는 선정이 됐고요. 그 네. 현재 실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지분 보유를 보면요. 그 채권단이 32%를 갖고 있고요. 그 개인 등 외국인이 그 68%를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단 비중을 보면은 그 산업은행이 5.5%, 그 외환은행이 7.3%, 그 우리은행이 7.1%, 그 신한은행이 5.4%, 기타 6.6% 등인데요. 그 현재 그 정부나 그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요.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분야 그 세계 2위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술력을 고려해 볼 때 그 해외에 그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국 업체한테는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국내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마땅한 인수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매입할 경우에는 그 M&A 과정에서 그 전 세계 경쟁 당국으로부터 그 독과점 제재를 받을 것이 뻔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매입하는 게 또 쉽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그 하이닉스 매각을 위한 채권단이 그 하이닉스 매각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하이닉스 매각 같은 경우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에 공시 가격이 20% 안팎으로까지 떨어지게 됐다고요.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그 이제 그 재산세, 종부세 등 이제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인데요. 평균으로는 지난해보다 그 4.5% 하락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뭐 과천이라든지 용인 이런 지역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하락폭이 큰 지역을 보면은 과천이 무려 21.5% 떨어졌고요. 그 분당 신도시가 20.6% 하락을 했습니다. 그 용인 수지도 그 18.7%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그 서울 송파 양천도 각 14.9% 떨어졌습니다. 네. 그 반면 이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21%나 21% 이상 올랐는데요. 인천, 동구, 양주도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공시지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한 최고 70%까지 하락을 할 것 같고요.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이나 내린 지역이나 이번에 그 재산세 과표가 그 3단계에서 4단계로 그 바뀌면서 세율이 인하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하하고 인상에 상관없이도 그 보유세 부담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지별로 보유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는지 이제 궁금한데, 예. 아무래도 좀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집값이 떨어져서 공시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또 안 예. 반가울 수도 예. 있겠다 싶기도 하고, 모든 일은 명함이 있겠죠. 예. 또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수 부족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요 단지를 보면요. 그 이제 공시 가격이 내린 강남에로 오른 강북이나 그 보유세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한번 주요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선 그 대치음마 그 84평방미터의 경우요. 2008년에 그 보유세, 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그 447만 원을 부담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게 131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와. 그 목동 1단지 그 65평방미터도 그 지난해 그 108만 원에서 올해 44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그 미아동 SK 북한산 그 60평방미터도 2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또 그 의정부 밀락현대 60평방미터도 그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감소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보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은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법인세인데요. 지금 이제 법인세가 올해 단체인으로 법인세가 올해 최소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인세 1조 클럽이 있는데요. 그 법인세를 1조 원 이상 낸 기업이 뭐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법인세 1조 클럽에 포스코 하나뿐이 이름을 못 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GS칼텍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법인세를 많이 냈던 기업들이 그 법인세 올해 예상 부담액이 적게는 30%, 많게는 그 8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그 법인세도 부족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지방세인지 보유세마저 이렇게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큰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그 세수 대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수 대란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있는 필요한 그런 시국인데 세수가 부족된다는 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반짝 반등하다가 다시금 또 떨어지네 어떠네 얼어붙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좀 경감되는 것이 부동산의 어떤 그 매수세 유입으로까지 연결되기는 너무 좀 작은 요인이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부담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급매물의 소화라든지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시중 유동 자금이 그 이제 실물로 돌아오고요. 그 실물에서 다시 이제 그 부동산으로 돌아올 때 그때 좀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또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비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니까 좀 더 그렇죠. 버티는데 힘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급매물이 더 그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세금 부담 때문에 그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그 세부담이 줄면서요. 급매물을 이제 걷어들이고 그 장기 보유로 가는 분들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집값에 비해서야 뭐 몇백만 원 줄어드는 게 뭐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라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실질 소득이 막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국이고 보면은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현재 마이너스 0.95% 하락한 104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72%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좀 많이 올랐네요. 9시 16분 기준으로 해서 13원 50전이 상승한 1581원 50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1600선대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출발센 증시 여기서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가 새로운 또 모습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더욱더 좋아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